자, 투자의 귀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요, 이 워렌 버핏의 수많은 투자 결정 중에서도 2014년에 딱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건전지 회사 듀라셀을 덜컥 인수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두가 저 시장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던 것에 왜 버핏은 뛰어들었는지,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엄청난 통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비즈니스 드라마를 정말 이제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2014년으로 돌려볼까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세상은 온통 스마트폰 혁명으로 떠들썩했잖아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기기들이 하나둘씩 충전식 배터리로 바뀌어가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이 일회용 건전지 시장의 왕이었던 듀라셀을 무려 47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빵 터진 겁니다. 시장 반응요? 한마디로 도대체 왜? 이거였죠. 왜 하필이면 이제 한물 같다고 여겨지던 건전지 회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버핏의 이 놀라운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2014년 숫자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상징적인 라이벌 스토리 중 하나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두 마리의 분홍 토끼 이야기, 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자, 이 경쟁의 무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말 그대로 시장의 거인이었죠. 에버레디. 나중에 우리한테는 에너자이저란 이름으로 더 익숙해진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건전지라는 산업 자체를 처음 만들고 시장을 키워낸 말 그대로 개척자였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PR 멜러리라는 처음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특정 기기에만 들어가는 특수 배터리 같은 걸 만들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들던 작은 도전자. 거인과 도전자, 이 둘의 운명적인 충돌은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1950년대에 말이죠. 기존에 쓰던 아연 탄소 건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알칼라인 건전지라는 걸 세계 최초로 발명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시장의 왕이었던 에버레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기 손에 그냥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신기술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풀지를 않았습니다. 주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시 주력 상품이던 옛날 방식의 건전지가 너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괜히 새로운 걸 내놨다가 지금 잘 나가는 사업을 망칠까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그 유명한 혁신가의 딜레마의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레디가 미래를 손에 쥐고도 머뭇거리는 바로 그 순간, 도전자였던 멜러리에게는 정말 하늘이 느려준 것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카메라 시장의 왕이었던 코닥 아시죠? 이 코닥이 내장 플래시를 탑재한 완전 혁신적인 신제품 인스타매틱 카메라를 딱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 성능을 100% 끌어내려면 아주 강력한 배터리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코닥이 멜러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이건 멜러리 입장에선 그냥 단순히 물건 팔 곳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세상에 제대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엄청난 무대가 열린 셈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말 그대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1965년에 멜러리가 오래가는 전지, 즉 듀라블셀이라는 뜻을 담아서 듀라셀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1973년 바로 그 전설적인 광고가 나오죠. 장난감 토끼 한 마리가 다른 건전지를 쓴 토끼들은 다 멈췄는데도 혼자서 쌩쌩하게 북을 치는 광고. 이 듀라셀 버니, 이 분홍 토끼가 오래 간다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소비자들 머릿속에 그냥 완벽하게 박아버린 겁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밀어붙인 이 일관된 메시지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듀라셀은 대체 어떤 전략을 썼길래 저 거대한 에버레디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공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듀라셀의 전략은 정말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이었어요. 먼저 듀라셀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보세요. 직관적이고 강력하죠. 그리고는 오래 간다는 딱 이 한 가지 메시지만을 그 유명한 토끼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닥과의 파트너십으로 시작해서 1969년에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때 그 아폴로 11호 임무에 듀라셀 건전지가 쓰였어요. 당대 최고의 브랜드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야 라고 제대로 보여준 거죠. 마지막으로 유통망을 확 뚫어버립니다. 기존의 전자제품 가게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 약국까지 소비자들이 어딜 가든 듀라셀을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솔직히 여러분, 건전지 살 때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막 따져보고 사시나요? 대부분은 아니죠. 건전지는 사실상 그냥 상품, 즉 커머디티에 가까워요. 듀라셀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 머릿속에 듀라셀이 제일 오래가지 하는 이 강력한 인식 하나를 딱 심어주는 것, 즉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만이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거죠. 뒤늦게 위기를 느낀 에너자이저가 1988년에 반격을 시도하는데요. 이게 진짜 비즈니스 스쿨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 됩니다. 듀라셀 토끼의 미국 내 상표권이 딱 만료된 틈을 노려서 선글라스를 낀 자기들만의 분홍 토끼를 광고에 내보낸 거예요. 뭐 광고 자체는 재밌었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건 완전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 이미 15년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홍 토끼 이꼴 듀라셀 이 공시지 완전히 박혀 있었거든요. 결국 에너자이저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경쟁사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긴 라이벌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나니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수십 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승리를 손에 넣긴 했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워런 버핏은 도대체 듀라셀의 어떤 점을 보고 그런 엄청난 베팅을 했던 걸까요? 버핏이 이 인수를 결정할 당시에 말이죠. 심지어 듀라셀의 주인이었던 P&G, 그 거대한 회사조차도 듀라셀을 미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핵심 사업인 샴푸나 기저귀 같은 데 집중하려고 듀라셀을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 했죠. 이건 그냥 P&G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분석가들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그냥 모두가 건전지 시장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핏의 천재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사업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거래를 짜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었어요. 그는 그냥 현금을 주고 회사를 산 게 아니에요. 주식 스와프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P&G가 듀라셀 회사에다가 18억 달러 현금을 꽉 채워 넣어요. 그러면 버크셔는 자기가 갖고 있던 47억 달러어치 P&G 주식을 P&G에 그냥 돌려주는 거죠. 만약 버크셔가 이 주식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럼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교환을 하니까 세금은 거의 안 내고 현금까지 두둑하게 채워진 알짜 회사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거래 구조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이익이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세금을 아끼는 영리한 방법이 이 거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듀라셀이라는 사업 자체가 별로였다면 버핏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사람이죠. 버핏의 진짜 대단한 점은 모두가 저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가치를 혼자 발견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버핏의 눈에 듀라셀은 절대 죽어가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캐시카우, 우리말로 하면 현금 젖소였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워낙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고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예측 가능하게 엄청난 현금을 계속해서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본 겁니다. 성장은 멈췄을지 몰라도 이익만큼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비즈니스였던 거죠. 워런 버핏의 계산기는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는 듀라셀이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에 딱 집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약 4억 달러.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버핏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 재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짜 남는 현금이란 말이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한 30억 달러에 사는 셈이니까 한 8년에서 10년만 지나면 이 회사가 벌어주는 돈만으로도 내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뽑고도 남겠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100% 내 수익이구나. 한마디로 성장은 안 해도 망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사들인 셈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버핏의 투자는 정말이지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듀라셀의 미래가 마냥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일회용 건전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오래된 두 라이벌은 과연 각자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이 두 회사가 또다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듀라셀은 아주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고요. 에너자이저는 그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미래를 향한 베팅마저도 서로 정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는 거죠. 듀라셀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바로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들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어떤 시장이냐면 바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기차 충전기 같은 분야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건전지라는 이 명성을 이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건 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아니면 쪽박, 위험성이 아주 큰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자이저는 훨씬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길을 갑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막강한 유통망을 활용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거죠. 건전지가 팔리는 바로 그 마트, 그 진열대에서 같이 팔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머월 같은 자동차 관리 용품 브랜드를 사들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은 적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아주 안정적인 선택인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우리에게 남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저건 실수였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과거의 결정들도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에버레디가 혁신을 외면했던 것도 P&G가 듀라셀을 팔았던 것도 그 당시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미래는 그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거니까요. 결국 이 오래된 라이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듀라셀처럼 내가 가진 브랜드의 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과감하게 뛰어드시겠어요? 아니면 에너자이저처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중심으로 안전하게 영토를 넓혀 가시겠어요? 에버레디의 혁신가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워런 버핏의 캐시카우 투자, 그리고 현재 두 회사의 서로 다른 미래 전략까지 이 기나긴 배터리 전쟁의 다음 장은 과연 어느 쪽의 선택이 정답이었는지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말해주겠죠.